용제총화에서 가려 뽑은 옛날 이야기. 용제총화는 조선전기학자 성현이 1525년 간행한 잡록집입니다. 용제는 성현의 호의고 총화는 여러 가지를 모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고려부터 조선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풍속, 문화, 역사, 인물, 설화 등을 다뤘으며 문장이 아름다워 조선시대의 수필문학 중 우수한 작품으로 꼽힙니다. 그중 옛날 이야기 10편을 골라 장편 영상으로 엮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세상에서 둘도 없는 오입쟁이. 학촌 안지는 1652년 급제하여 정원, 장령 등을 지냈고 동부승지, 형조참의 승지, 호조참의 대사관, 예조참판, 개성유수를 역임한 인물입니다. 안지는 담백한 성품에 검약한 생활을 하면서 휴행으로 이름났고 문장에도 능했습니다. 또한 안지는 봇을 좋아해서 술자리를 자주 가졌는데 그때마다 가까이 있는 봇의 손목을 잡고 농지거리를 했습니다. 안진이 일찍이 예조 정랑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공적인 일로 판서 홍윤성을 뵈러 갔더니 대감이 술을 대접했습니다. 자네나 나나 술을 좋아하니 가볍게 한 잔 마시세. 주인과 손이 모두 술을 잘하여 온종일 들이마시는 중에 홍윤성이 지극히 사랑하는 미인이 나와서 술시중을 들었습니다. 안지는 여인을 보더니 감탄하듯 한마디 했습니다. 참으로 미인이구려. 그러면서 안지는 술잔에 술 따라주는 미인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뜻밖의 상황에 여인은 깜짝 놀라 얼른 손목을 빼내고 일어섰습니다. 그 바람에 옷소매가 끊어졌지만 여인은 그대로 방을 나갔습니다.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안지는 잔뜩 취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지는 뜰에 나가자마자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해 벌렁 들어 누웠는데 벼랑간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안진의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대감집 하인들이 급히 안진을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홍윤성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안진을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지시했습니다. 너희들은 각자 볼일을 보거라. 그래서 만취한 안진은 온몸으로 소나기를 맞았고 비가 그쳤어도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안진은 저녁이 다 될 무렵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에 빠진 생쥐 모양으로 우스운꼴로 귀가했습니다. 이튿날 홍윤성이 옷 한 벌을 보내면서 말을 전했습니다. 그대가 옷을 버린 것은 실상 내가 술을 권한 탓이라 내가 새 옷을 보내는 것이네. 그렇지만 여자의 옷소매가 끊어진 것은 그대 잘못이니 그대가 물어놓게. 안지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심부름꾼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의 옷소매가 끊어진 것이 내 잘못이라니 대체 대감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 일을 말씀드리자면 안지는 심부름꾼으로부터 그 경과를 듣고 크게 놀라며 탄식했습니다. 대감에게 그처럼 무례한 짓을 하고서 어찌 뻔뻔스럽게 벼슬을 계속할 수 있으랴. 안지는 곧바로 홍윤성을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홍윤성이 말리면서 또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사내가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조심하면 될 일 아닌가. 안지는 거듭 사대의 뜻을 밝히며 술잔을 들어 마셨고 홍윤성은 호탕하게 웃으며 이해해 줬습니다. 얼마 후 그 미인이 다시 나와 술을 따라줬는데 안지는 이번에도 몹시 취한 상태에서 여인의 손목을 또 쥐었습니다. 이에 홍윤성이 크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오입쟁이로다. 이 일은 대문 밖으로 알려졌고 사람들은 우스개 이야기로 삼았습니다. 전설야담 기생이 평가한 조선 최고 정령남. 조선 성종 때 이조정랑 선비장은 복명사신으로
호남 나주에 가서 옥사를 살핀 일이 있습니다. 손비장은 문장을 잘하고 감식하는 능력이 뛰어났기에 과거 공부하는 선비들이 다투어 시구원을 가지고 와서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구원은 과거 시험에서 글을 지어 올리는 종이를 이루는 말입니다. 손비장은 시구원을 상세히 살피면서 조목조목 매우 자세히 품평해 주었습니다. 손비장이 나주에 머무는 동안 유명한 기생 자우나가 수총을 들었는데 자우나는 본래 도성 기녀였으나 죄를 지어 귀양간 처지였습니다. 손비장은 그런 자우나를 사랑하여 무척 많은 정을 쏟았고 여러 차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손비장이 도성으로 돌아가고 조치규가 전주 부윤이 되어 나주에 들렀다가 이때 자우나의 수청을 받았습니다. 잠자리에서 즐거운 쾌락의 시간을 보낸 조치규가 은근히 자신감에 넘쳐 기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많은 사람을 겪었으니 잘 알 것이다. 나 같은 남자는 그 실력이 어느 정도라 되겠느냐? 그러자 자우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감은 겨우 차 3등에 드십니다. 내심 좋은 평가를 기대했던 조치규는 뜻밖의 용어에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느냐? 기생은 일전에 손비장이 어떻게 선비들이 제출한 시구원의 우열을 판별하는지 보고 들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손봉사께서 시구원을 품평하는 일을 봤는데 글 전체가 둥근 점이 그득하고 비점으로 아로 새겨져 가히 볼만한 것은 1등이라 하고 다음은 2등이라고 하며 그 다음은 3등이라고 하고 합격권에 들지 못한 것을 차 3등이라고 하며 또한 격이 매우 낮아서 글 전체를 온통 고치고 쓸모없는 것을 갱지갱이라고 했습니다. 자우나가 언급한 비점은 신화 문장을 평가할 때 썩 잘된 곳에 찍던 둥근 점을 가리키며 갱지갱은 고치고 또 고칠 정도로 형편없이 졸렬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에 연유하여 갱지갱은 시문을 평가할 때 등수에 들지 못하는 꼴찌를 이루는 말로 쓰게 됐습니다. 자우나는 타고난 눈치가 있어서 그런 용어를 배워서 쓴 것입니다. 기생의 말을 들은 조치규가 또 물었습니다. 나는 손비장의 수총도 들었으니 그렇다면 손비장은 몇 등급이며 가장 뛰어난 남자는 누구이더냐? 자우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손봉사는 그야말로 진실로 갱지갱이요. 오직 군수 정문창이 충분히 2등에 들만합니다. 그 시각 한양에 있던 손비장으로서는 난데없이 의문의 참패를 당한 셈이었습니다. 손비장은 유교 경전에 얽매여 방중수를 따로 연구하지 않았기에 교합이 즐거움을 아는 자우나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조치규는 그런 손비장보다 앞에 놓인 순위를 다행으로 생각하면서도 차 3등을 못마땅해 하며 자못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눈치 빠른 자우나는 재빨리 비위에 맞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한 말은 장난이었습니다. 당신은 가히 1등에 놓일만 합니다. 무릇 사또는 재판할 때 피고인을 포승줄로 묶어 억누르고 몽둥이로 볼기를 치는 등 재판정에서 온갖 욕을 보입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묶은 줄을 풀어주고 사또 앞으로 불러앉혀서 인자한 얼굴로 따뜻하게 말합니다. 이는 그 기쁨을 2배나 5배로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묶지 않고 풀어준다면 풀어준 사람이 무슨 공이 있으며 물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건져준다면 건져준 사람에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먼저 누르고 뒤에 올리며 먼저 깎아내리고 나중에 상을 주는 것, 이것이 대장부를 거꾸러뜨리는 방법입니다. 자우나의 해명에 조치규는 크게 웃은 후 기생 등을 어루만지며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 여자 중에서 손자와 오저로다. 어찌 꾀를 그리 많이 지녔느냐? 손자는 중국 전국시대 병법가, 손무가 편찬한 병법서이고 오자는 유교를 곁들인 병법서이니 그야말로 꾀가 많음을 칭찬한 말입니다. 한편 이 일로 인해 손비장은
정력이 형편없는 사내로 낙인 찍혀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수모를 겪었습니다. 몇 년 뒤 그가 쓴 책문, 즉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소가 장원에 뽑히자 시험감독관이 축하의 글을 보냈는데 그대는 이제 지난날의 갱지갱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운하에 의해 최고 정력남으로 평가받은 정문창은 포온 정몽주의 후손입니다. 고려가 망한 후 정몽주 후손들은 사냐에 숨어 살았다가 성종 때 정문창에 이르러 처음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해 몸을 튼튼히 단련한 정문창도 2등에 그쳤으니 아무리 뛰어난 정력가도 욕망이 강한 여성의 성적 욕구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무인의 세격과 재산 불리기. 조선 초기 활을 잘 쏘아 명궁 소리를 들었고 말에 탄 채 막대기로 둥글게 만든 공을 치는 무의의 격구에서도 당대 제1인자라는 평가를 받은 무인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한 그는 정칠품 부사정으로 재직하던 1442년 6월 중국 사신 오양이 관계한 기생 폐강하와 통정했다가 들켜 의금부의 탄핵으로 장 80대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여색을 밝히는 일은 당연하니 후회하지 않아. 그의 이름은 봉석주이며 무술이 출중해 1453년 내금위가 된 그에게 출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해에 수양대군이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반대파를 숙청한 계유정난에 참여해 공신이 됐고 세조로부터 두토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강성군에 봉해지면서 노비와 전답을 하사받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세조 2년에 여서충신이 단정보기를 꾀하다가 사전에 붙잡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팽년, 성삼문, 유성원, 유웅부, 이계, 하의지, 이른바 사육신과 그 가족이 처형당하는 살육이 벌어지는 가운데 봉석주는 박팽년 형 박대년의 처해평 윤씨를 노비로 받았습니다. 봉석주는 윤씨의 뛰어난 미모에 반해서 첩으로 삼고자 했으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박대년은 죽기 전 정강이의 피로써 글을 써서 서로 잊지 말고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자는 내용을 아내에게 보냈고 편지를 받은 아내 윤씨는 짧은 시로 화답했습니다. 그걸 아는 봉석주가 슬쩍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죽은 남편의 혈서를 기억하는가? 그러자 윤씨는 옛일이라 잊었노라 대꾸하면서 남편과의 맹세를 저버리고 봉석주의 첩이 되었습니다. 봉석주는 세경만 탐한 것이 아니라 무력도 강해서 재산 늘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루는 봉석주가 침장을 불렀습니다. 침장은 바늘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는 장인을 가리키는 말이며 조선 초기 관아에서 통제하는 침장이 6명에 불과할 정도로 바늘 제작은 영세했고 그만큼 바늘이 귀했습니다. 자네 노고를 위로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니 마음껏 술과 안주를 즐기시게. 봉석주가 권하자 침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침장이 어느 정도 취했을 때 봉석주가 짐짓 노그러운 듯 말했습니다. 즐거이 마시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참 좋네. 혹시 바늘 몇십 개만 내게 줄 수 있겠는가? 침장은 그제야 봉석주의 의도를 알아채고 별 수 없이 응했고 감독자의 눈을 피해 바늘 수십 개를 바쳤습니다. 침장으로부터 바늘 수십 개를 얻은 봉석주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바늘을 키워볼까나. 봉석주는 하인에게 그 바늘을 주며 지방으로 가서 시골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늘 한 개에 달걀 한 개씩 바꾼 후 그 달걀을 도로 그 사람에게 맡기거라. 하인이 시골에 가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바늘을 달라기에 좋은 달걀을 신중히 골라 바꿨습니다. 하인은 바늘을 주고 받은 달걀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곧 찾으러 올 테니 이 달걀을 잘 보관하고 있게. 시골 사람들은 알았다고 답하며 귀한 바늘을 비교적 값싸게 얻은 일에 대해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찾으러 올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어서야 그 하인이 나타나서는 맡긴 달걀을 찾았습니다. 일이 바빠 지금에야 왔네. 그 달걀은 어디에 있는가? 몇 달 전 달걀이 그대로 있을 리 없으니 달걀을 맡은 사람들은 꼼짝없이 닭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하인은 집집을 돌면서 가장 좋은 닭들을 골라 가져갔는데 이는 봉석주가 시킨 일이었습니다. 봉석주는 가을에 하인을 내려보내면서 실한 닭을 받아오고 만약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욕하고 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몇몇 농부가 억울하다며 고을 사또에게 하소연했으나 국왕을 뒷배로 둔 권세가의 일인데다 논리적으로 흠잡을 수 없기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봉석주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봉석주는 어느 날 많은 사람에게 쇠못을 주어 한강 상류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산골짜기 속으로 들어가서 벌목해놓은 목재가 흐트러져 있으면 이리저리 하거라. 명을 받은 수하들은 즉시 한강 상류 골짜기로 가서 보이는 대로 목재 대가리에다 슬그머니 못을 박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목재 주인이 뗏목을 만들어 흘려 경강에 닿게 했습니다. 경강은 뚝섬에서 양화 나루 사이에 한강 일대를 이루는 말인데 봉석주는 그곳에서 기다리고는 모두 자기 목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재 주인과 실랑이가 벌어지면 봉석주는 선제 공격하듯 물었습니다. 내가 자꾸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표가 있느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목재 주인이 말문이 막혀 답을 하지 못하면 봉석주는 재빨리 당당하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재 대가리마다 쇠못을 박아서 표시를 해두었느니라. 그 직후 실제로 조사해보면 과연 그러하므로 목재 주인은 더는 대항할 말이 없어서 물건을 고스란히 빼앗긴 예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나라에서 문무관리들에게 얼음을 나눠주는 일이 관례였는데 이때도 봉석주는 적극적으로 챙겼습니다. 어느 재상의 얼음을 대신 받으러 왔다고 말하고 받아오너라. 청렴한 재상 중에는 얼음을 타러 보낼 하인이 없어서 다 가지 못하는 이가 있었는데 봉석주가 그런 재상의 것까지 대신 타다가 시장에 팔아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봉석주는 전라도 수군절 도사로 있을 때 군졸들을 시켜 여러 섬을 개간하여 창께, 목화 등을 심게하고 거둬들여 그의 창고는 엄청난 곡식과 재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벼슬이 갈렸을 때 그 많은 재산을 배로 실어 돌아왔는데 거기에는 나라 재물도 섞여 있었습니다. 봉석주는 귀무 횡령죄로 탄핵받아 톡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됐습니다. 세조는 봉석주를 불러 엄히 꾸짖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한가? 불가에서 말하기를 삼독 중에 탐하는 마음이 첫머리에 있다. 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세운 공훈 때문에 내 죄를 부득이 용서하지만 대가는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속히 복주하라. 이렇듯 세조가 감싸주면서 훈계했음에도 봉석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봉석주는 1464년 8월 울산에서 임자 없는 배를 차지한 이연선의 아내 윤씨집에 사람을 보내 하인들을 때리고 그 배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 일로 탄핵이 있자 세조는 봉석주를 불러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내가 어찌 형벌과 상을 주는 권리를 마음대로 하는가? 이연손 아내는 중궁의 자매인데 어찌할 사람을 보내어 그 집을 수색 체포하였는가?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이 있을 때마다 물리치고 봉석주를 보호해줬던 세조였건만 이번만큼은 정말 진노했습니다. 왕비의 자매를 욕보인 일이므로 왕가 채통과도 관련된 까닭입니다. 그런데
봉석주가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세조는 당일로 관직을 박탈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봉석주는 1465년 김초의 최윤등과 용모를 꾀하다가 사전에 들킬까 두려워 자수했지만 처형됐습니다. 전설야담 무술달인과 도둑의 재회. 삼원수 살해사건. 고려 마렵의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여유롭게 말을 타고 서해도 땅으로 놀러가는 중에 산속에서 도둑을 만났습니다. 꼼짝 마라. 가진 것 다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도둑이 칼로 협박했으나 젊은이는 몇 가지 몸놀림으로 무술 실력을 보여주며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일러주었습니다. 흠칫 놀란 도둑은 1대1 대결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해 일단 그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둑은 젊은이 뒤를 몰래 따라가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날 밤 젊은이는 산짐승을 피하고자 아무도 없는 빈집에 잠시 여장을 풀고는 측간에 들어가 참았던 볼일부터 보았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자식, 진작짐을 내놨으면 목숨이라도 건졌지. 도둑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슝, 힘있게 날아간 화살이 측간 앞에 쳐져 있는 거적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분명 화살을 맞은 고통으로 인해 비명을 질러야 하는데 측간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빗나갔는가 싶어서 도둑은 한 번 더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측간에서 장난하지 말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뜻밖의 말에 놀란 도둑은 급한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화살을 측간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도둑의 활 솜씨가 좋은지 화살은 쏘는 족족 거적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화살통이 비었음을 확인하는 순간 측간에서 젊은이가 태연하게 화살을 한아름 쥐고 나왔습니다. 이놈아, 그따위 솜씨로 무슨 장난이냐? 살려주십시오. 기가 질린 도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젊은이에게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놈,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는 소행이 그 심하니 그냥 놔둘 수 없구나. 젊은이는 몸을 솟구쳐 옆에 있던 상수리 나무에 한 가지를 잡은 다음 거기에다 도둑의 머리털을 움켜 매고 잡았던 가지를 놓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제자리로 튕겨오르면서 도둑의 머리털은 순식간에 모조리 빠져버렸습니다. 으악, 졸지에 대머리가 된 도둑은 아픔도 잊은 채 거듭 용서를 빌고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위 일화에 등장하는 젊은이 이름은 이방실입니다. 그는 후에 기원한 무술을 인정받아 중랑장이 되고 호군이 됐습니다. 호군은 고려 공민왕 때 장군을 고친 이름입니다. 이방실은 중국에서 침입한 홍건적을 여러 번 격파하는 공을 세웠는데 이때 기이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1359년에 서해로 침입한 홍건적 대를 치고자 이방실이 대장으로 출전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방실은 진용을 갖춘 풍주에서 그 지역 장자로부터 뜻밖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기에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우해주니 고맙소이다. 이방실이 흡족한 얼굴로 인사하자 장자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장군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글쎄, 미신지요. 장군님은 저를 잊으신 모양입니다만 저는 이날까지 장군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장자가 미소 지으며 사연을 말했는데 바로 지난날의 그 도둑이었습니다. 그날 장군님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은 뒤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말을 마친 장자는 모자를 벗었고 그 말을 듣고 장자의 머리를 보니 여전히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방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장자는 여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방실은 홍건적을 물리치고 돌아와 임금으로부터 환대받았는데 그 공로가 어떠했는지는 다음 일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연회장에서 공민왕이 옥대와 옹영을 상으로 내리자 노국 공주가 불만을 나타내며 말했습니다. 어찌 귀중한 보물을 아끼지 않고 손쉽게 남에게 주십니까? 이에 대해 공민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종묘사직이 폐허가 되지 않고 백성이 어육이 되지 않은 것은 모두 이방실의 공이요. 살을 베어주어도 오히려 그 공을 갚을 수 없거늘 하물며 이 땅의 물건이 아깝겠소. 공민왕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실은 1359년 4만 명에 달하는 홍건적을 물리쳤고 이듬해 홍건적 20여만 명의 침략도 물리쳤으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실 장군은 무공을 시기한 간신배들의 모략에 의해 안후 김덕배 장군과 함께 136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간에서는 이를 삼원수 살해 사건이라 해서 매우 애석하고 원통하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른바 삼원수 살해 사건은 간신의 음모가 아니라 공민왕의 은밀한 계략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삼원수는 외적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방실 안후 김덕배 장군을 일컫는 말입니다. 새 장군은 홍건적을 퇴치하고 나라를 구함으로써 백성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간신 김용은 거짓 왕명을 만들어 정세훈 총병관을 먼저 죽이고 이어 삼원수에게 정세훈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죽였습니다. 이를 삼원수 살해 사건이라 합니다. 그런데 일설에는 김용이 공민왕 명령을 사칭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공민왕의 사주를 받아 그리했으리라 보기도 합니다. 김용이 공민왕의 신복이고 삼원수 명성이 왕권 강화의 위협이 되자 전쟁 끝나기 무섭게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설이 옳은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유능한 장군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음은 분명합니다. 전설야담, 왕의 연정, 이재현의 거짓 보고. 1308년 충렬왕이 승하함에 따라 원나라의 볼모로 있던 세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자는 급히 귀국 준비를 하면서 연하라는 여인을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하들이 빨리 고려로 돌아가서 보위에 올라야 하므로 나랏 일과 상관없는 여인을 거느리고 갈 수는 없다는 논리로 반대했습니다. 그럼 작별 인사만 하고 오리다. 세자는 연하를 잠깐이라도 보려 했으나 신하들이 여인을 만나면 이별이 더 힘들어진다면서 그마저 말려 참아야 했습니다. 세자는 어쩔 수 없이 연하와 애절한 마음으로 이별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고려로 돌아가는 날 아침, 세자는 사람을 시켜 연꽃 한 송이를 연하에게 보내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출발하여 집을 나섰다가 아무래도 연하를 잊을 수 없는지 세자는 자신을 수행하는 이재현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가서 연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네, 알겠사옵니다. 이재현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발길을 돌려서 연하에게 가보았습니다. 연하는 오로지 세자만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재현이 다가가서 연하 얼굴을 살펴보니 거의 환자 수준이었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연하는 낯익은 이재현을 보더니 힘겹게 일어나서 시 한 수를 썼습니다. 떠나며 보내신 연꽃 한 송이 처음엔 무척 붉었습니다. 지금은 초췌해진 줄기가 제 모습과 한 가지랍니다. 버림받은 자기 신세가 마치 꺾인 연꽃처럼
생기 일었음을 나타낸 시였습니다. 간신히 연시를 쓴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세자에게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재현은 알겠노라 대답하며 그 글을 받았습니다. 이재현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세자에게로 돌아와 다음과 같이 거짓말했습니다. 집에 없기에 이웃에 모르니 가까운 술집에 갔다 하여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뜻밖의 보고에 당황한 세자가 상황을 더욱 자세히 묻자 이재현은 매우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래 옥기 황공하오나 그 여인은 술 마시는 젊은이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자는 크게 실망한 얼굴로 믿기 어렵다는 듯 정말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감히 신이 전하를 속이겠습니까? 이재현이 침착하게 대답하자 세자는 배신감을 느끼며 혼잣말하듯 내뱉었습니다. 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더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변심하는구나. 계집이란 다 그렇고 그런 걸 미처 몰랐던 스스로가 한심하구나. 정녕 그렇다면 이제 미련 없으니 어서 떠나자. 세자는 바로 길을 떠나 고려로 돌아왔으니 제26대 충선왕입니다. 충선왕은 1298년 왕위에 오른 바 있었으나 개혁 정치를 펼치려다 충렬왕 세력에 밀려 왕위에서 내려와 원나라에 머물다가 10년 만에 다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듬해 충선왕 생일에 이재현이 축수잔을 올리고는 뜰 아래 엎드리더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신이 전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충선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이재현은 지난해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고백하고는 연하가 쓴 시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충선왕은 뒤늦게 받아든 시를 읽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연하에 대한 그리움과 연하의 순정을 미처 몰라주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이었습니다. 감히 전하를 속인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이재현이 충심으로 벌을 청하자 충선왕이 물기 가득한 눈길로 말했습니다. 그날 만약 내가 이 시를 보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연하에게로 돌아갔을 것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한 까닭에 거짓으로 말하였으니 참으로 그 충성이 간절한데 내 어찌 허락했는가? 그랬습니다. 이재현은 충선왕의 성품으로 미루어 당시의 사실대로 말하면 연하에게 그 길로 되돌아가리라 생각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려 국왕 자리가 비어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충선왕도 그 점을 익히 알기에 이재현의 충정을 높이 평가하고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재현은 성리학 보급에 노력하면서 문학에서도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재현이 55세 때인 1342년 지은 여공패설은 조정에서 간신히 날뛰자 산골에 직거하는 중 장마철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이재용은 자신의 호를 쓸모없는 나무 같은 늙은이란 뜻의 여공으로 지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쓸모없는 나무 력자에 딸린 즐거울 낙은 소리 글자이다. 그러나 제목이 못되기에 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나무에게는 즐거운 일이다. 내 일찍부터 대부 반열에 끼어 있으면서 화를 면하고 본성을 지킬 수 있었으므로 호를 여공이라 했는데 행여 제목감이 못되어 천수는 누릴 수 있으리라고 여겨서였다. 전설야담 배돌이 상자와 흑심 품은 중. 지리산 중턱에 있는 사찰에서 수행보다 탐욕을 좇는 주지스님과 그 밑에서 사물을 맡아보는 개돌이 상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상자가 바깥에서 뛰어 들어오며 숨가쁘게 주지스님을 불렀습니다. 주지가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묻자 상자가 답했습니다. 가치가 번쩍거리는 은수저를 입에 물고 날아가더니 일주문 앞에 있는 나뭇가지에 올라앉아 둥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 말에 주지가 나무로 가서 쳐다보니 정말 까치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은수저를 탐낸 주지는 꺼내 가지기 위해
즉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지가 까치집에 다다를 무렵 상좌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스님이 까치 새끼를 잡아 구워 먹으려 합니다. 당황한 주지는 급히 내려오다가 가시에 질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지는 분노하여 상좌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무슨 심보로 내게 망신을 주려 했느냐. 너는 앞으로 매사에 신중히 처신하거라. 그날 밤 주지가 잠들어 있을 때 후리야 하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놀라 잠에서 깬 주지는 불이라는 말에 급히 문을 열고 뛰어나오다가 뭔가에 이마를 부딪혀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그 물체는 상좌가 미리 매달아둔 작은 봄종이었고 그걸 모르는 주지는 졸지에 봉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주지가 깨어나니 불이 난 곳이 보이지 않기에 상좌를 꾸짖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불이 났었단 말이냐. 먼 산에 불이 났기에 알린 것뿐입니다. 작은 봄종을 없애놓은 상좌의 변명에 주지는 아픈 이마를 만지면서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까운 데서 난 불만 내게 알리고 먼 데서 난 불은 알리지 말 거라. 신중하라시기에 알겠사옵니다. 가을 어느 날 절 아래에 있는 동네를 다녀온 상좌가 주지에게 소식 하나를 전했습니다. 아랫 마을 주막에 사는 젊은 과부가 소생을 부르기에 무슨 일인가 갔더니 절에 있는 감나무에 열린 많은 감을 스님 혼자만 잡수시느냐고 묻더군요. 그 과부는 주지도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고 미모가 매우 뛰어나서 은근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답했느냐. 스님이 그럴 리가 있나요? 스님도 잡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준다고 말했습니다. 주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자 상좌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스님께 여쭙고 자기도 좀 얻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 그럼 먹을 만큼 따다 주려무나. 상좌는 감을 마음껏 따서 아랫마을에 사는 자기 부모에게 갖다 드린 후 주지에게는 거짓으로 아뢰었습니다. 감을 받은 과부가 매우 기뻐하면서 스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미모의 과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하니 왠지 모를 힘이 솟고 기분 좋아진 주지는 한방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말은 없더냐. 불당에 차려놓은 흰 떡은 스님 혼자 드시냐고 묻더군요. 그 말에 너는 뭐라고 말했느냐. 스님도 드시고 나눠주기도 한다고 했지요. 떡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갖다 주거라. 그렇지 않아도 과부가 떡을 좀 얻어먹고 싶다고 했는데 가져다 주면 좋아하겠네요. 상좌는 불당에 놓인 흰떡을 못 두고도 자기 부모에게 갖다 드리고는 또 거짓으로 아뢰었습니다. 과부가 정말 기뻐하며 무엇으로 스님에게 보답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인 주지가 급히 물었습니다. 너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우리 스님께서 만나고 싶어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 하더냐. 자기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으니 조만간 시간 내어 스님을 뵈러 오겠노라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더냐. 예, 틀림없사옵니다. 소승이 아무 날이 어떠냐고 말했더니 과부가 좋다고 약속했는데 스님께서는 괜찮겠습니까? 괜찮다마다. 내가 적절히 잘 대답했구나. 그날부터 주지는 과부를 생각하며 즐거운 상상을 하며 지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자 주지는 상좌를 보내 과부와 함께 오도록 했습니다. 한참 기다리니 저편에서 상좌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주지를 향해 걸어오던 상좌는 스님 하고 부르고는 급히 뒷간으로 뛰어갔습니다. 주지는 뭔 일인가 싶어 뒷간 앞으로 가서 상좌가 어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상좌가 뒷간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마터면
바지에 똥 쌀 뻔했네. 아니 그런데 스님은 왜 여기에 계시나요? 이놈아, 내가 부르지 않았더냐. 주지가 끼다시피 쫓아온 일이 분해 어찌 된 것이냐고 따지자 상좌가 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란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려다가 갑자기 길가급해 뜬 것입니다. 뭐라.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고 들어갔어야지. 주지는 화를 사기며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과부가 뭐라고 하더냐. 아이고, 과부 말씀을 하지도 마세요.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요. 대관절, 그게 무슨 말이냐. 주지가 궁금한 얼굴로 묻자 상좌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술에 취한 과부 아버지가 소승을 보더니 중놈이 무슨 고약한 짓을 하려고 이곳에 왔느냐면서 막대기로 소승을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단 말이냐. 소승이 도망치는데 과부가 쫓아오며 이틀 후에 오라고 했습니다만 다시는 못 가겠습니다. 다시 걸리면 맞아 죽을 테니까요. 상좌는 자기 아픔을 호소했으나 주지는 다시 찾아오란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 더욱 흑심을 품었습니다. 하여 주지는 상좌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돈을 주며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만난 것 실컷 먹고 과부에게 다시 가보렴. 상좌는 그날 마을로 내려가 실컷 놀고 절로 돌아와서 주지에게 말했습니다. 과부가 스님께 너무 많은 신세를 졌다면서 조용한 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상좌의 말에 스님은 빌듯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어느 날 만나자고 하더냐. 모레 저녁이요. 주지는 무척 기뻐하고 애태우며 그날을 기다리다가 날짜가 되자 상좌를 보내어 맞아오게 했습니다. 상좌는 아랫마을로 내려가 과부를 만나서 슬픈 얼굴로 부탁했습니다. 소승이 가슴앓이를 앓고 있는데 의원이 말하길 안악내의 신짝을 따뜻하게 데워 가슴에 대면 낫는다고 하니 헌신짝 좀 얻었으면 합니다. 과부가 동정심을 느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버릴 신짝은 없고 지금 신고 있는 것을 줄 테니 어서 병이나 나으시오. 상좌는 과부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후 사찰로 돌아왔습니다. 상좌는 과부의 신을 들고 사찰 문 뒤에 숨어서 주지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주지는 선실을 쓸고 자리를 펴놓고 웃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에 앉고 여인은 저기에 앉히고 내가 음식을 권하면 여인이 좋아하겠지. 그 직후 상좌가 문을 벌컥 열며 말했습니다. 일이 다 틀렸습니다. 주지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자 상좌가 낙담한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과부를 모시고 문 앞까지 오게 했는데 방에서 스님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더니 발끈 성내면서 너의 스님은 미친 사람이구나 하고 달아났습니다. 제가 쫓아갔으나 따르지 못하고 벗겨진 신짝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상좌가 신짝을 내밀자 주지는 고개를 떨구며 후회했습니다. 내 입이 문제로구나. 내 입이 문제야. 이에 상좌는 돌아서며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모래밭에서 계집종과 뒹군 박생. 을 4년에 박생이 사신을 따라 명나라로 향하던 때의 일입니다. 일행이 평안도 의주에 머무르던 날 박생은 앳된 계집종 말비를 보고 어여쁘게 여겨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비가 응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자 박생은 대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네가 성안에 가서 나를 위해 말비와의 하룻밤을 성사시켜주면 반드시 은혜를 갚을 테니 부디 힘써주게. 그에 대해 대관은 고개 저으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임자가 있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판관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대관의 말을 듣고 박생은 곧 판관에게 나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판관은 말비를 불러 살살 달래면서 시중 들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말비는 말을 듣지 않고 상방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얘야, 가까이 와보렴. 박생이 말비를 부르자 말비는 시큰둥한 얼굴로 마지못해 다가왔습니다. 그 직후 박생은 자신의 오코로를 풀었습니다. 오코로는 양끝에 옥이 장식된 술이 달린 끈을 이르는 말입니다. 말비가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니 박생은 그 오코로를 말비의 옷에 메어준 후 물었습니다. 마음에 드느냐? 말비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이에 박생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 것이 됐듯. 너는 내 물건을 얻었으니 내 말에 복종해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박생은 그날 밤 말비를 방으로 불러 함께 잤습니다. 말비는 박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만 뒷날 이익을 얻을까 싶어 애교를 부렸습니다. 박생이 사신단으로 명나라에 가서 귀한 이국적 물건을 사면 그중 일부를 선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말비는 갖은 교태로 아양을 떨며 귀인을 만난 듯 귀히 대접했습니다. 여기에 홀딱 넘어간 박생은 아름다운 짝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 쌍의 원앙이로다. 내가 너를 위해 뭔들 못해주겠느냐. 이튿날 말비가 박생에게 말했습니다. 관가가 번잡하고 시끄러우니 저의 집으로 옮겨 나물 반찬과 변변치 못한 음식으로라도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러자꾸나. 박생은 이른 아침에 말비의 집으로 따라가서 조밥과 아욱국을 맛있게 먹고 밥알 한 톨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았습니다. 너의 음식 솜씨가 매우 좋구나. 말비는 그렇게 말하는 박생을 쳐다보고는 밥상을 치우자마자 불을 피워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박생이 집 떠난 지 오래되어 얼굴에 때가 끼고 머리가 더부룩해진 까닭입니다. 잠시 소녀에게 얼굴을 맡겨주세요. 말비는 직접 박생의 얼굴을 씻기고 머리를 빗기면서 용모를 더욱 단정히 해줬습니다. 내 고운 손길이 닿으니 말끔해지는구나. 말비를 더욱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본 박생은 아쉬우나 인사를 남기고 숙소로 돌아와서 여러 사람에게 자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그렇게 깔끔한 집과 슬기로운 계집을 보지 못했다오. 또 행동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신단이 출발함에 따라 박생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고 말비는 배웅하러 따라 나섰습니다. 강가에 이르러 이별해야 할 때 박생은 말비를 얼싸안고 모래밭 위에 누워 뒹굴며 울었습니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더니 이제 저는 외로워서 어떡하죠? 내 마음은 여기에 두고 몸만 갈 테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채통을 벗어 던진 애정 행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돌 하나를 쪼개어 서로 이름을 써서 나눠 가졌고 박생은 옷소매에 넣으며 보물처럼 고이 간직했습니다. 내가 귀국길에 들를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렴. 그날만 손꼽아 기다릴 테니 저를 잊지 마세요. 사신단이 영경에 머문 여러 날 동안 박생은 입만 벌리면 말비를 부르며 찾았습니다. 말비는 지금 뭘 하고 있으려나? 말비를 너무 보고 싶구나. 사신단이 포리를 마치고 여동에 이르렀을 때 말비가 뜻밖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말비가 사신을 맞이하는 임무의 영봉군을 따라가는 조카 말산을 통해 박생에게 두툼한 겹옷을 보낸 것입니다. 박생은 감격하여 말산에게 몇 차례 되물었습니다. 정녕 말비가 이 옷을 보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라도 걸리실까 염려된다면서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생은 그 겹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습니다. 이 옷은 나의 계집 아이가 보낸 걸세. 사신단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 계속 남하의 의주에 이르렀을 때 박생은 목이 빠질 정도로 강 건너를 살폈으나 그의 짐작과 달리 말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생은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말비의 집으로 달려갔는데 그날은 말비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말비야, 그동안 잘 지냈느냐? 밤마다 날이 꿈을 꾸었답니다. 어떤 날은 얼굴을 뵈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어 울었고, 어떤 날은 손을 잡은 채 꽃동산을 산책하며 웃었지요. 말비는 살짝 눈을 흘기며 애교를 부리면서 박생이 가져온 선물 보따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허, 그랬구나. 나도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단다. 그리고 내가 보내준 옷 덕분에 무탈하게 돌아왔단다. 박생은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한 후 많은 물건을 주었습니다. 말비는 무척 기뻐하면서 박생 얼굴에 과감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더니 말비는 문득 뭔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집에 어물이 없으니 날이 깨서 좀 얻어 오셨으면 합니다. 말비는 박생의 힘을 이용해 어물을 얻고자 그리 부탁한 것입니다. 오냐? 내가 구해오마. 또 다른 필요한 것은 없느냐? 그걸로 조카옵니다. 박생은 판관을 만나 건어 한 묶음을 얻어 직접 들고 돌아왔습니다. 박생은 그 집 제사를 지켜보다가 무릎을 꿇고 제사술을 받아 쾌히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대주 늙은이이니 불갑을 마셔야겠다. 대주는 자기 집의 바깥 주인 또는 한 집안의 주인을 가리키니 박생은 마치 그 집안의 호주인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제사를 마친 후 박생은 말비와 미루고 미뤘던 사랑을 나눴습니다. 한바탕 격정의 쾌락이 지나고 박생은 말비를 품에 안은 채 넋두리하듯 말했습니다. 앞으로 너 없이 어찌 산단 말이냐? 저 역시 앞이 캄캄하옵니다. 다음 날 사신단 일행이 출발해 임방관에 이르렀을 때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지자 박생은 말비의 손을 잡고 상방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면 언제 보려나? 두 사람은 그 안에서 술을 한 잔씩 마시며 이별을 슬퍼했습니다. 말비는 박생의 옷을 잡고 박생은 말비의 손을 잡은 채 서로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해가 높이 솟았기에 일행이 억지로 두 사람을 떼어냈더니 박생은 말비가 쫓아올까 걱정하여 급히 남의 말을 그것도 거꾸로 잘못 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장대소했으나 박생은 비 내리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냇가에서 식사할 때 일행이 음식을 권해도 박생은 몽하니 시냇물만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박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울고 있는가? 아닐세. 나는 그저 물속에 있는 고기를 구경하는 중이라네. 일행이 박생의 모자를 벗기고 보니 그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말비의 사랑이 진심이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박생은 그렇게 가슴앓이하며 이별했습니다. 인물야당 피난길 동행한 애달픈 미녀. 고려 마력 원나라에서 공주를 고려로 보내어 국왕의 아내로 삼으라고 하면서 반대급부로 양방가의 딸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에서 보낸 처녀의 미모가 마음에 들면 궁으로 맞이했고 후궁에 들지 못할 정도면 대신들에게 맡겼습니다. 초반에 누이도 원나라로 들어가서 대신의 부인이 됐는데 이때 나이 어린 조반도 따라갔습니다. 조반은 누이 집에 있으면서 한문과 몽고로를 배웠으며 이후 원나라 승상 탈탈의 눈에 띄어 관리가 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탈탈은 몽고로 사용하는 고려인 조반을 기이하게 여겨 중소성 역사로 불렀었습니다. 이리 좀 와보렴. 이 무렵 조반은 누이 집에 있는 어여쁘고 그를 아는 원나라 여인인 계집종을 사귀어 애인으로 삼았습니다. 조반은 아름다운 데다 제법 총명한 여인을 아꼈고 원나라 여인도 조반을 무척 따랐기에 두 사람은 아기자기한 정을 주고받으며 애틋한 사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조반이 퇴근하고 돌아와 이렇게 물으면 여인은 얼굴을 붉히며 그걸 몰라서 묻느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조반은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여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깥에서 자고 있는데 밤중에 바깥이 떠들썩했습니다. 조반은 얼핏 그 소리를 들었으나 그날따라 몹시 피곤하여 무슨 일인지 알아보지 않고 다시 단잠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역시 조반의 품에 안겨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찌된 일인지 집에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네. 모두 어디 갔지? 어리둥절해하는 그에게 이웃집 사람이 와서 사정을 말해줬습니다. 황제가 별난을 피해 상도로 급히 갔고 대신과 부인도 어가를 모시고 따라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란군이 근처까지 접근했기에 온 도성 사람들이 허둥지둥 처자를 데리고 남북으로 달아나는 중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뜻밖의 소식에 조반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간밤에 그런 소동이 있었던 것이구나. 조반이 어찌알바 모르고 소송거릴 때 대신 집에 젊은 하인이 호련히 나타나서 다급히 말했습니다. 임금님 수레가 급하게 가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조반은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도는 멀지만 고려는 가까우니 우리 세 사람은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조반은 두 사람에게 집안을 뒤져 쌀 한 말들이 전대를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상식량을 챙긴 조반 일행은 두 마리 말에 나눠 탔습니다. 하인은 혼자 말을 탔고 조반과 여인은 한 말에 같이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도중에 하인이 여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병난으로 온통 시끄러운 통에 이런 유물을 끼고 가다가 도적을 만나면 살아나기 힘듭니다. 청컨대 나리는 이 여자를 즉시 버리소서. 조반이 난처한 얼굴로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펄쩍 날뛰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울부짖었습니다. 무척 흥분한 여인을 보고 조반과 하인은 말없이 가던 발걸음을 다시 내디뎠습니다. 여인은 옷소매 꽉 낀 손을 풀지 않았고 조반의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습니다. 도적이 나타날 가능성 높은 현실과 차마 헤어질 수 없는 사랑 사이의 번민이었습니다. 정녕 저를 버리시렵니까? 여인은 말 위에서 조반의 가슴을 끌어안으며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조반은 갈등했습니다. 평소에는 뛰어난 미모를 매력으로 여겼는데 난리통에는 그 미모가 무사내의 음심을 자극하는 유혹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조반은 여인으로 하여금 말에서 내리게 한 후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낫겠구나. 말을 마친 조반이 떠나자 여인은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해가 저물어 말탄 조반과 하인이 숙소에 들면 한참 뒤에 여인이 뒤쫓아오기를 사흘간 반복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인의 두 발은 부르터서 더는 걸을 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간힘을 쓰며 쫓아가다가 강물 근처 높은 누각을 발견하자 갑자기 앞장서서 먼저 올라갔습니다. 왜 저러지? 먼 곳을 보고 싶은가? 조반이 의아해하며 누각을 쳐다보니 여인은 누각 밑에 있는 소용돌이 속으로 몸을 던져 그대로 죽었습니다. 깜짝 놀란 조반이 달려갔으나 물에 빠진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반은 뒤늦게 자신의 처신을 자책하면서 여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내가 몹쓸 짓을 했구려. 그대의 재주와 외모를 사랑했는데 절개마저 대단하오. 부디 저승에서 편히 쉬소서. 조반은 하인과 함께 고려에 무사히 돌아왔지만 물에 투신한 원나라 여인의 죽음을 늘 미안해했고 늙음하게 이르러서도 그때의 비통함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1392년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새로 세웠습니다. 국호 문제로 고민하던 이성계는 중국에서 자란 조반을 주문사로 보냈습니다. 주문사는 중국에 주총할 일이 있을 때 보내는 사절입니다. 명나라 태조는 조선 사절단을 보자 공양왕을 내몬 혁명을 꾸짖었습니다. 이에 조반이 소신 있게 대응했습니다. 역대 창업한 임금은
대부분 하늘의 명에 따라 혁명을 했으니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은연중에 비슷한 시기 건국한 명나라이를 빗댄 말이었는데 황제는 조반의 논리뿐만 아니라 능숙한 중국어에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중국 말을 아느냐? 신은 중국에서 자랐고 전에 원나라 승상 탈탈의 군중에서 폐하를 뵌 일이 있습니다. 황제가 당시의 일을 묻자 조반은 그때 본 풍경과 상황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사실임을 확인한 황제는 전용 의자인 탑에서 내려와 친히 조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만약 탈탈군이 그대로 있었다면 짐이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니 경은 실로 짐의 친구로다. 황제는 조반을 손님에 대한 예로 극진히 대접하고 조선이란 두 글자를 국호로 써서 주었습니다. 조반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을 안고 귀국하던 길에 한때 사랑했던 원나라 여인이 물에 빠져 죽은 누각 근처를 지나칠 때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여인을 그리워했습니다. 참으로 그립도다. 한편 이성계는 그해 11월 1일 친히 조반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며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여종방에 갔다가 혼난 사의. 조선 초기 성현의 집 이웃에 박시성을 가진 유생이 유씨 가문의 사위가 되어 처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위는 처가살이하는 중에도 두 계집종을 사랑했으나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모두 잠든 한밤중에 번갈아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에도 사위는 몰래 일어나 살며시 방문을 열고 나와 계집종이 자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위는 주위를 살펴가며 살금살금 걸어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계집종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안도는 착각이었고 집안의 어린 마부가 우연히 개한이 방문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걸 본 마부는 괴한을 담 넘고 들어와 재물을 훔치는 도둑으로 오해하여 아무개 방에 도둑이 들었다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 직후 장인을 비롯한 집안 사람들이 급히 뛰어나와 손에 몽둥이를 들었고 이웃 사람들도 활이나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분노한 장인이 방안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내 놈은 이제 도간에 든 쥐와 같으니라. 그러니 도둑놈은 꼼짝하지 말고 그대로 있거라. 뜻밖의 사태에 놀란 사위가 방문을 밀었지만 바깥에서 자물쇠를 채워놓아 도저히 열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사위는 발로 힘껏 벽을 찼으나 단단해서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어떻게든 방에서 나가려 했지만 나갈 수 없었고 손발만 모두 상한 상태에서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계집종 역시 두려워하며 한쪽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사위가 창틈으로 내다보니 횃불 불빛 속에 아는 이웃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위는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보게, 나 루이세. 제발 좀 도와주게. 그렇지만 사방이 시끄러워서 상대방이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위가 한 번 더 호소했습니다. 여보게, 나 루이세. 어서 나 좀 구해주게. 이번에도 상대방은 듣지 못했고 다른 이가 그 소리를 듣고 방에 있는 괴한이 그 집 사위임을 알아챘습니다. 하여 그는 속으로 웃은 뒤 주위 사람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도둑은 큰 도둑이 아니니 굳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비로소 상황을 파악하고 웃었습니다. 다만 속상한 장모는 사위에게 뭐라 한마디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장인은 고개 저으면서 웃으며 들어갔고 이웃 사람들도 흩어졌습니다. 남몰래 음욕을 채우고 쾌락을 즐기다 개망신당한 사위는 너무 부끄러워서 몇 달 동안 문 밖을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거 급제 3가지 풍경. 맨 꼴찌도 다행.
세종 갑인년에 별시가 있었습니다. 별시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보는 임시과거 시험을 이루는 말입니다. 방을 내거는 날 생원 박충이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 집에 있으면서 하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방목을 보고 오렴. 방목은 과거 합격자 명부를 가리키는 말이니 거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였습니다. 어허, 이놈이 왜 이리 늦는가? 박충은 심부름 보낸 하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한 채 앉지도 못하고 서서 종일 서성거렸습니다. 하인이 해가 질 무렵에야 천천히 대문을 들어서더니 주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구간으로 가서 말에게 목일요물을 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박충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내가 명단에 없었던 모양이구나. 박충은 낙담하여 드러누웠다가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서 슬그머니 하인을 돌아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방에 내 이름이 없더냐? 그 물음에 하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모양이 매우 수통스럽습니다. 수통스럽다라는 말은 부끄럽고 가슴 아픈 데가 있다는 뜻이라서 박통은 의아한 얼굴로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최양께서 장원 급제하고 생원님은 말좌가 되었나이다. 최양은 젊은 선비여 박충은 나이 많은 생원인데 자기 집주인이 맨 꼴찌로 붙었으므로 하인은 그 점을 부끄럽게 여겨 별로 빛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박충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왈칵 성을 내었습니다. 예의 이놈아, 맨 꼴찌라도 내가 늘 바라던 일이니라.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바람 덕에 합격하거나 낙제. 세종 병진년에 별시가 행해졌는데 첫 번에는 일정한 질문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답을 쓰고 맨 마지막에는 정해진 제목으로 논문을 작성케 했습니다. 사규는 귀한 집안 자손으로 자라났으나 실상 과거를 볼 실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구경 삼아 친구들과 함께 과거를 보러 갔다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자네들 덕분이네.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친구들도 제 글을 짓기에 바빠서 윤사균을 도와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허, 도대체 어떻게 글을 써야 하남? 윤사균은 종이만 들고 앉아 한마디도 쓰지 못한 채 그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해가 질 무렵 난데없는 바람이 일면서 누군가 글을 써놓은 종이 한 장이 날아와 윤사균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윤사균이 그 종이를 주워 읽어보니 제법 명문으로 느껴졌습니다. 흥분한 윤사균은 재빨리 일어나 그 종이를 자기가 쓴 글인 양 제출했고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그 글은 생원 강희가 지은 것이었으며 예상치 못한 돌개바람으로 인해 장원 급제를 뺏기고 푸른의 낙방을 당한 강희는 3년 뒤인 세종 김인년 별시에서 첫째로 합격했습니다. 남의 글로 장원 급제. 태종 병신년에 중시가 행해졌습니다. 중시는 당하관 이하 문무관에게 10년마다 한 번씩 보게 하던 과거 시험이며 합격하면 성적에 따라 관직 풍계를 특진시켜 당상관까지 올려주었습니다. 벼슬아치에게는 단번에 출세할 수 있는 기회였으므로 저마다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이조정랑 김자가 병조정랑 양여공과 함께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양여공은 글을 잘하고 김자는 성질이 호요했습니다. 저녁나절에 양여공이 글을 지어서 다 써놓으니 김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가 시골 선비로 병조정랑을 쓰면 그만해도 묻어나지 않느냐? 그러더니 김자는 양여공의 시권을 빼앗아 이름을 고쳐 제출해서 장원 급제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김자는 지계문관으로 승진했고 뒤에 관직이 좌대원에
이르렀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